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의 개회와 사회를 맡은 개회식 사회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직무대리 임동추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내외 기분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제창 등 이하 국민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지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님께서 개사를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자문위원회,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좋은정책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께 각별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님과 임성호 국회 입법조사처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광복 70년을 맞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은 참으로 위대한 국민이 일궈낸 그야말로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해서 압축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절대 빈곤과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2014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인구 4천만 이상 국가들 가운데 8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화도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The Economist가 발표하는 민주화 지수에 따르면 우리는 2010년부터 2013년 기준으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20위에 올랐습니다. 민주주의의 남상이라고 할 프랑스와 이웃 일본보다 우리의 민주화 수준이 더 높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부신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번듯한 선진국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이끄는 핵심 국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전략 국가로 안착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 놓인 길은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는 성장 잠재력 복원, 부문 간 격차와 소득의 대물림 완화, 대의민주주의의 부작용 극복, 열악한 사회자본의 확충과 시민의식 함양 등을 위해 전방위에 걸쳐
틀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절실합니다. 게다가 한민족이 풀어야 할 숙명적인 과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남북한의 통일입니다. 안타깝게도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대화도 압박도 설득도 인내도 아직까지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북 정책 역시 틀을 새롭게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세미나는 보수와 진보의 장벽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호의 향후 70년 항로를 이끌 새 나침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기조연설, 사회,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오늘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절차탁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 중간에 방금 그 해외 순방을 마치고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저희 좋은정책포럼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대토론회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보수, 공동체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싱크탱크인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리고 합리적 진보, 애국적 진보를 지향하는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은 그동안 국가적 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토론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야를 초월한 국가 전략 모색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미래전략자문위원회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력 작업은 전례 없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은 해방과 건국의 초석 위에 전란의 피해를 딛고 일어서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거쳐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그늘이 드려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분단 체제가 우리 민족의 혈맥과 기맥을 두 동강 낸 채 두 세대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크게 강화된 중앙집권 체제와 재벌 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 성장의 견인차에서 걸림돌로 전화되었습니다. 지난 개발연대에 잘 살아보세라는 전 국민적 동기부여에 기했던 물질주의는 공동체와 환경을 파괴하는 이기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심화된 양극화는 부자와 빈자로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으로 대한민국을 두 개의 국민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장 잠재력은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퇴보할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 침체할지 모릅니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층과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할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민과 함께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노와 사, 여야 야간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좌우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소모적 정쟁과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손목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에 서로 발목을 잡고 공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행적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과거의 낡은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생명력을 다한 1987년 체제를 넘어서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낡은 틀인 분단체제,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일극발전체제, 재벌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심각한 지경에 이른 양극화, 빈부격차,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상호 파괴적 극단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물질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평화체제에 기초한 통일 한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분권, 지역 다극발전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사정 사회적 합의 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합니다. 평등하고 창의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체제를 정립해야 합니다. 수출 주도 성장 체제를 넘어 소득 주도 성장 체제와 혁신 주도 성장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생태주의적 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러한 국가 의제들은 남과 북,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노와 사, 민과 간이 상호 존중과 신뢰, 상호 공존과 협력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의제들이 효과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사람 중심의 통일 한국이 실현되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통일 한국이란 2045년 체제 건설을 위한 제도개혁과 헌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혁과 문화혁신을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토론회가 그러한 갈무리를 위한 공론의 장을 여는 중요한 단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조연설, 발표와 토론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정의와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부처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대토론을 계기로 광복 100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 틀을 함께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영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복 70주년이고 분단 70년인 올해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자 하는 주제로 이렇게 세미나를 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제가 오래간만에 갑장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박세일 고문님, 또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 오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만 조금 전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영기 교수님, 그리고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임현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발표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끝까지 청취하기는 힘듭니다만 자료를 꼭 챙겨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수장 외교를 하면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선진국으로 인식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말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부분, 사회 부분, 그리고 문화 부분, 그리고 국민들에게 삶이나 그 인식 자체에 대한 것을 채워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세계인들은 우리가 아주 경제 강국이고 그리고 민주국가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데 대해서 경외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존경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 묻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하는 것인데 참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홍익 정신과 충효 인의예지라는 그 승리학의 기본 정신을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 국민 정신, 그리고 아주 낙천적인 신바람 정신, 그러한 것뿐만 아니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우리 국민은 누구보다도 많고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어머니들이 존재했던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제대로 저로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서 그동안의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30년 이후에 광복 100주년에 과연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또 다음 세대에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1인당 GDP가 3만 불 정도인 구매력 수준으로 하면 3만 불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제 강국만으로는 온전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이 세미나에서 논의가 되는 4가지 주제, 즉 성장, 그리고 복지, 노동 등 사회 정책, 또 한반도 통일 문제, 정치 개혁은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21세기 사이에서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더 이상 우리가 맞닥뜨릴 여러 문제들을, 과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시적인 그런 전망, 또 체계적인 전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국가적 중장기 과제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 미래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최근에 의장 자문기구로 미래전략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달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도 제가 저출산 문제나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같은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 또 신성장 동력의 발굴, 그리고 남북 문제와 같은 국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전략과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우리 임기가 5년 단임제입니다.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 이런 단임제 하에서 정부는 임기 내에 달성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정 과제와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밖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국책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보다 지속성 있는 그런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고민하여서 지혜를 모아가면서 대승적인 타협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리고 국민과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피터 드레이크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민정 교수님께서도 늘 인용하는 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는 돌아갈 수는 있지만은 만들 수가 없고 미래는 찾아갈 수는 없지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가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프로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이 대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기 교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공감하면서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서로 손목을 잡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에 서로 발목을 잡고 공멸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새로운 틀을 만든 일에 착수해야 할 때입니다.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노와 사, 민과 간이 상호 존중과 신뢰, 상호 공존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실현하자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의 뜻을 표합니다. 올해 우리는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복 7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0년의 역사는 정말 세계사적 차원에서 보아도 버금가는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비롯한 숱한 역경도 오히려 한국 현대사의 위대함을 더 보탤 뿐이었습니다. 이 위대함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약은 그리 쉽지 않게 보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성공 시스템과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부작용과 왜곡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은 자기 혁신이라는 가장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혁신하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아직까지 성에 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는 87년 이래의 민주화가 닦아놓은 정치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97년의 외환 위기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경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는 적어도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주었지만은 여전히 진영 정치와 또 일부에서는 여전히 개파 보수 정치 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저희들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97년 체제는 우리 경제의 세계화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과 효율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마는 각 방면에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경제 주체들 사이의 경제적 편등성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우리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활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우리는 너무 일찍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타협 기구의 합의를 통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의 합의는 우리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서 중대한 구조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자고 하는 수많은 대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논의되는 좋은 점을 우리 당에서 적극 수용해가지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 이종걸입니다. 광복 70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내외기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말 무게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 70년을 내용 있게 만들어 주실 많은 지도자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뵈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의화 의장님은 양당의 중립을 잘 지켜주시면서 국회를 건강하게 잘 이끌어 주시는데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국회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셨습니다. 김무성 대표님께서 함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선진화 재단의 고문이신 우리 박세일 전 우리 교수님, 선배님이자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시다가 험한 정치판에 오셔가지고 큰 자리를 잡게 해주셔서 너무 저희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십니다. 그리고 임현진 교수님께서는 미래전략 자문위원장이시면서도 또 진보에 큰 역할을 거름을 해주시는 좋은 정책 포럼의 고문이시면서 좋아하는 역사문제연구소에 있을 때 1시, 2시까지 깊은 토론에 큰 말수를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좋은 정책 포럼의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영기 교수님의 국회에서의 분명하고도 든든한 말씀에 저희는 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박지원 교수님께서는 우리 국회와 저도 국회에서 토론도 같이 한 적이 있고 국회의회도 계셨고 또 우리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총수도 하셨는데 좀 있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노동정책 관련해서 한번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영회, 격려회, 격려사, 축사가 모두 이렇게 형식적인 말씀을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도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좋은 정책 포럼과 선진화 재단의 건강한 보수
그리고 또 좋은 진보의 두 흐름에 좋은 만남이 꼭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으로 서로의 각자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조화의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을 겪은 미국 주도하의 전쟁 체제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거의 유일한 국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민주화 문제라든지 산업화 문제에 관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산업화는 너무 재벌 중심으로 육성이 되어 와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럼 민주화도 뿌리처럼 든든했던 민주화가 이제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대한민국 광복 70년 틀을 바꾸자는 세미나를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들께 마음을 문을 열고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공감하는 두 개의 틀을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를 대변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이 되는 관심의 자세를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고 소통과 타협을 위해서 공존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능력을 양자가 더 서로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분과 원칙을 바탕으로 희망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능력을 갖춘 책임 있는 모습으로 서로가 같이 바꿔야 한다. 지역계층 세대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함께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려는 동해의 마음가짐을 양자가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두 진영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틀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 이때가 바로 이 세미나에서 거론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와 복지정책을 고민해보고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의 틀을 고민해보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현재 모습을 정확히 진단함과 동시에 이에 맞춘 다양한 해법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들께서 마련해 주시면 저도 함께 우리 김무성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함께 뛰고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 중간에 귀빈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종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고문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주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정의학 의장님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나라든 간에 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그 나라가 당면한 도전적인 과제를 제대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든 간에 큰 역사적 도전들을 당면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올바로 바르게 풀어나가면 그 나라는 발전할 것이고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4가지 근본적인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통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통일의 기회는 분명히 오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은 통일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첫째 제가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진영 논리에 의해서 흔들리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시장 자본주의는 과연 지속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산업화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다시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게 세 번째 우리가 당면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가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이건 가치 집단입니다.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가 자기의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가족이 붕괴되고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국가를 비하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우리가 과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시장 자본주의는 과연 지속 발전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가 공동체성을 앞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네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고, 이거를 뛰어넘으면은 산업화 민주화 후에 대한민국의 세계 우뚝선 세계 국가를 2045년까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일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통일의 여건은 완전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여건은 특히 더 성숙되어 있고 우리가 건곤일척의 각오로 통일할 의지를 갖고 나가면 대한민국의 통일 가능성은 크게 열립니다. 지금 외국,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있습니다. 중국이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볼 때 세 가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첫째, 통일 관련해서 지금 3대 세습과 합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걸 희망하죠. 그러나 북한은 개혁 개방할 수 없고 합의 통일은 안 됩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2년 안에 실전에 배치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남한 대한민국 편이 아니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북한의 급변 시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대단히 큽니다. 자, 북한과의 합의 통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중국의 개입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정부가 혹은 민간이 하는 모든 통일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가능성이 전문가들이 볼 때 거의 없는 단계적 합의 통일 중심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고 이벤트를 만들고 있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 예산의 90% 이상이 합의 통일을 통한 통일을 전제로 한 예산 활용입니다. 대단히 바람직하지 합의 통일이 된다면,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역사는 이제는 그 강은 그 다리는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학자들은, 러시아 학자는 뭐라고 그러냐, 아무래도 북한의 개혁 개방은 어렵다. 합의 통일은 어렵다. 빨리 급변에 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립적인 학자를 만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통일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나라인지 과연 통일할 의지가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다. 세 번째, 미국의 전문가들 말하면요, 통일에 대한 논란은 또 논의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독하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 terribly unprepared라고 그랬습니다. 지독하게 준비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지도자는, 한 전문가들은 와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에 가서 지도자들 만나면 3대 세습과 단계적 합의 통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북한의 급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거 통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한반도 미래 문제는 결국 중국과 합의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통일의 비전, 통일의 전략, 통일의 리더십이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건 외국의 전문가들만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평통에서 최근에 조사한 연구 결과 보면요. 국민의 75%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국민의 75%가 통일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만 대한민국이 과연 통일할 수 있느냐를 국민도 걱정하고 있고 외국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다. 과연 통일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큰 도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유리병과 같습니다. 깨지기가 쉽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전한 제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실험하고 민주주의에서 다시 열기가 불기 시작한 게 20세기 들어와서 지난 100년간입니다.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선거 민주주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나라가 민주주의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민주주의에 실패하는 나라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토니 블레어는 최근에 그래, 민주주의는 죽고 있는가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가 국가 과제를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당면한 과제를 민주주의가 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푸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의 민주주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 사회의 최고의 인재를 모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가장 유능하고 유독한 정치적 자원을 지금 어느 나라 민주주의도 비슷합니다만 이걸 모아서 정치적 자원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유능하고 유독한 인재를 뽑아내지 못하는 선거제도고 뽑아내지 못하는 정당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역주의와 이념적 진영 논리 때문에 또 훌륭한 인재가 정치권에 들어가질 않아요. 두 번째, 지금 민주주의가 빠르게 포퓰리즘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기영합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빠지고 첫째. 두 번째, 국민 사이에서 집단적인 자기 이익면을 생각하는 집단적인 이기주의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세 번째, 돈만 벌려고 하는 언론들이 등장하면 상업주의적인 언론, 국민 속에서 집단 이기주의, 그다음에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걸 천민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이 천민민주주의가 등장하면 그 나라의 국정은 산으로 올라가고 국가 과제는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구호만 난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국가 경영형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국가 비전과 국가 전략을 가진 정치가 사라지고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갖지 못하고 이제 사물화됩니다. 이 정치가 사유화되고 개인화되고 사물화됩니다. 정치가 자기 목적화 됩니다. 권력이 국민의 문제를 풀고 국가의 발전의 과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사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장이 돼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계파투쟁, 권력투쟁이 나오는 무엇을 위한 정치냐? 소수 정치 지도자들의 계파투쟁을 위한 정치에 지금 납치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다면 국가적, 국민적 과제는 하나도 풀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 시스템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주의는 주저앉고 우파 독재나 좌파 독재가 등장하는 게 역사의 경험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한 가지 큰 도전이 더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뭐냐? 통일입니다. 통일은 격변의 과정입니다. 통일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는 건 천하가 다 알고 있고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통일 과정을 과연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지금과 같은 천민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7,500만 원을 섞어놨을 때 이걸 성공적으로 계획을 갖고 통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 2006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의 한 전문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을 한 글이 있었습니다. 일리 가면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시대적 과제를 풀 것이냐가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 시장 민주주의 좀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 시장 민주주의가 지금 세 가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가, 전 세계 시장 자본주의가 세 개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성장의 문제를 풀 것이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과연 풀 수 있느냐. 저성장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문제에 따른 시스템 개혁을 해낼 수 있느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과연 우리의 시스템이 풀 수 있느냐. 이걸 풀려면 대대적인 국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도 학생들의 30-40%가 교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겠습니까? 아까 비정규직 고통이 심하다고 그랬는데 대기업에 고임금 많은 대기업이 스트라이크 하는 걸 보니까 뒤에다가 나 세상을 뒤엎자는 구호를 들고서 데모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복지 예산의 누수가 이렇게 심한데도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의 경제력은 우간다 수준입니다. 한국 금융산업에. 그런데 봉급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융개혁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 세금 낭비가 줄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의 예산을 빼먹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예의가 아니고 대학 교수도 예의가 아닙니다. 도대체 수도 분할해서 이전하면서 지방 발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 분권은 하나도 진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벌이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집중이 문제가 아니라 재벌이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나라는 망합니다. 대형 로펌의 전직 장관이, 대법관이, 심지어는 총리까지 가서 러비를 하는 나라가 끼리끼리 이런 유착 문화 주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한 발짝 더 뛰겠어요? 한마디로 대대적인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지켜나가려면 엄청난 각 부분에 교육, 노동, 복지, 산업, 금융, 재정, 지방발 전체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여기에 하나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푸는 것은 어디냐? 민주주의에서 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본주의는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성이 대단히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첫째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빈부격차도 있고 환경 파괴도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풀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자본주의 역사의 두 번째 교훈인데 그건 뭐냐?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풀어왔는데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들어 간다면은 자본주의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시장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한국의 공동체성은 유지할 수 있느냐, 국가.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국가 개조가 필요합니다. 제도 개조, 의식 개조, 이거는 국가를 한번 뒤엎는 대대적인 국가 대개조 없이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이 국가 대개조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새로운 역사의 주체 세력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끌어온 산업화 민주화를 앞장서 끌어왔던 구보수와 구진보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퇴시켜야 된다.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는데 더 남아있을수록 이제 부작용은 많다. 대한민국 한 발짝 더 끌고 가지 못한다. 이제 선진화와 통일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보수, 신보수와 신진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 과제입니다. 지금 여야 속에서 여당 안에서는 신보수, 개혁적 보수, 발전 보수를 만드는 것이고 야당 안에서는 신진보, 합리적인 진보, 발전적인 진보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보수는 뭡니까? 보수는 본래가 자유와 공동체란 두 가치를 소중히 하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구보수는 기득권 보수화되어 있고 현실에 안주하는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유는 주장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자유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보수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를 해낼 수 있겠어요? 국가 비전을 세우고 국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자기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는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신보수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의 가치가 뭡니까? 평등과 연대입니다. 평등과 연대, 특히 연대는 약자와 연대인데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는 이념 과잉형 진보,
관념적 진보. 그래서 구호와 선동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부의 진보는 빠른 속도로 기득권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일단 일부입니다만은 이념적으로 전혀 시대착오적인 반진보적인 진보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진보의 발전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전을 세우고 국가 정책을 소중히 하는 합리적인 진보, 발전적인 진보, 신진보가 나와서 이것이 중심에 우뚝 서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에 성공하는 첫째 조건입니다. 새로운 개혁적 보수, 신보수가 나오고 새로운 개혁, 합리적 진보, 신진보가 나와서 둘이 뚜렷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제도 논의가 있습니다. 공천 제도에 대한 논의도 있고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 논의가 올바른 방향이냐 아니냐, 제대로 역사적인 정당성과 당위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그 논의가 대한민국의 구보수의 시대를 끝내고 신보의 시대를 여는 제도 개혁이냐, 구진보의 시대를 끝내고 신진보의 시대를 여는 제도 개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보수 신진보의 시대를 여는 개혁이라면 그 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고 시대가 요구하고 역사가 요구하는 개혁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잠깐 나오는데 한마디만 제가 하겠어요. 왜 비례대표제도 도입했어요? 지역 대표성 가지고 국가 경영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역 대표성만 가지고. 정책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직종 대표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로 외부에 유능하고 유독한 인재를 모았는데 그동안 비례대표 어떻게 공천했어요? 특정 이념을 가지고 공천하고 개인적 연고를 가지고 공천하니까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없애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정책 전문성 있는 인재는 어디서 고릅니까? 직종 대표는 어디로 고릅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는 이제 국가다운이 아니라 세계 정치를 해야 되는 시대에 세계 정치를 할 수 있는 인재는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여하튼 시간이 많이 지나가. 첫째, 신진보와 신보수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서야 되겠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신진보가 신보수가 자기의 국가 비전과 전략을 세운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신진보와 신보수가 진지한 내부 토의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 70%는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이 세계화 시대, 이 고령화 시대, 이 정보화 시대 국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정책의 70%는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요구하는 거는 신보수와 신진보가 큰 전략적 대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레이트 빅 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진통일과 국가 개조를 해서 신보수와 신진보가 정책 연대를 하고 필요하면 일정 부분 국정을 공치하세요. 같이 국정을 공동 경영하고 공동 책임지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면은 지금 엄청난 정치력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국가 개조가 가능합니다. 엄청난 정치적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분열되어 있고 생각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대한민국 이 시대가 요거는 국가 개조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권이 단단히 신보수와 신진보로 환골탈태해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단단히 뭉쳐서 권곤일척의 마음으로 질풍노도처럼 나아가면서 각종의 기득권 구조를 깨고 새로운 국가의 생동력을 여는 큰 국가 개조 개혁 추진이 성공해야지 대한민국은 통일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가능하고 시장 경제도 발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를 지원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지식인, 학자, 언론, 대한민국의 정책 세력입니다. 전직 장관, 정직 공무원, 이 사람들이 언론, 학자 모두가 하나의 정책 세력을 모아서 이 시대에 공론을 세워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어디쯤 와 있다. 대한민국의 풀 과제가 뭐다? 국가 개조다. 선진 통일이다. 그러면 국가 개조를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 구태연한 구진보와 구보수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신진보와
보수의 시대를 열고 이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공론을 지식인이 만들어줘야 되고 언론이 만들어줘야 되고 전직 공무원들이 만들어줘야 되고 사회 전문가들이 만들어주는 노력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전략원을 만들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정부 출연 모아서 국가 전략원,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국가 전략원 만들어야 되고 각 정당도 정당 안에 국가 전략 본부 만드세요. 제가 2주 전에 일본에 갔더니 일본 자민당은 자민당 안에 일본의 국가 전략 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자민당 정부는 장민당 정당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가 전략위원회 만들고 민간의 띵크탱크에서 국가 전략을 생각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전 국가적으로 국가의 집단 지성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하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국가 전체를 전략화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행정과 정부 부분을 고치는 겁니다. 정치가 바로 선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국정 운영의 70%는 공무원이 뛰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산업화할 때 공무원이 몸을 던져서 뛴 때가 있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뛰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공공부문 개혁,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분들이 다시 한번 이분들한테 불을 지펴서 투철한 역사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다수 뛰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 얘기 줄이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말을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 꼭 자료를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 개조를 위해서는 기득권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상의 시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일이라고 하는 초비상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한번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개조의 혹입니다. 옛날에 대란이 있어야지 대치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란의 시기가 옵니다. 이때 대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대치를 만들려면 첫째, 강력한 국가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특별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국가 리더십이 있고 이분들이 미리 개혁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개혁적 국가 리더십을 서포트해야 되고 그 중심은 제가 볼 때 신보수와 신진보가 힘을 합쳐서 바로 개혁적 정치 세력이 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혁적 정책 세력, 언론, 학자, 시민사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 통일도 되고 국가 개조도 되고 이게 지금 천재 일류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도 오고 국가 개조의 기회도 옵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성공해서 아까 이야기한 2045년 해방 100년이 될 때 우리가 통일한 선진 1등 국가가 돼서 세계 국가에서 우뚝 서는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한국의 꿈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일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고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이 시대의 역사적 시대적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세일 고모님 감사합니다. 기조 강의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순서분들은 꼭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진 미래전략자문위원장께서 두 번째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러한 격동의 세월을 우리 국민은 살아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굉장히 먼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산업화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잡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은 요즘 조선 헬 불반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은 멉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면하고 있는 현실 쉽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 그러나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이 토론회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 귀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항상 지역을 넘어 좌우를 넘어 미래를 고민하시는 우리 정의아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 여기에 화답을 해주신 김무성 대표님 또 이종걸 대표님 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좀 밑에 내려가서 얘기를 간단히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얘기하려면은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죠. 바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나 못 봅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아, 그렇습니까? 네. 좀 이걸 들고 올까? 자, 그러면 이 무슨 마이크 뒤에 안 켜졌습니다. 켜주세요. 비전을 무슨 마이크 뒤에 켜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자, 들리십니까? 비전을 가져야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해방 70년을 맞이해서 미래 70년 정도가 아니라 2100년 정도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대 소위 세 번째 밀레니엄을 맞이해서 모든 나라들이 미래 계획을 짜는데 적어도 100년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한국을 되돌아보면 러닝머신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러닝머신에서 열심히 뛰죠. 굉장히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가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땀을 흘리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러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팍팍합니다. 자, 여기 조선 불반도라는 이 젊은 세대들의 자조적인 얘기 속에서 들어보면은 국가 부채 문제는 비교적 나은 편입니다. 그래도 GDP의 5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지출이라든지 또는 소위 비정규직의 노동자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이 기획운동 지수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처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결국 미래를 설계하고 발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미래가 통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통일 속에서 통일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돈만이 자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육도 자본이고 신뢰도 자본입니다. 즉 돈이 경제적 자본이라면은 교육은 문화적 자본이고 신뢰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을 키워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남부 유럽,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같은 남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또는 중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독일이나 또는 불란서 또는 뭐 네덜란드 좋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잘 삽니다. 그 왜 그럴까? 자, 바로 이게 잘 나가질 않네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다는 것이죠. 신뢰 수준이 높고. 여기에서는 아까 박세일 고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이 있습니다. A great big deal이 있는 것이죠. 즉 좌우와 노사 간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위적인 요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국 서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소위 사불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자면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불통, 또 서로 신뢰를 잃고 있는 불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이 사불을 사회를 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미래가 통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는 여러 보고서들 중에서도 보면은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만약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은 남한의 자원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이 합쳐져서 물론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2050년에 1인당 GDP가 8만 불을 넘어서는 이 세계 2위의 국가군에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모든 것이 순조롭지 못하다면은 1994년 수준이 나갈 수 있는 1인당 GDP가 1만 불 이하로 돌아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중요한데 결국 문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의 입장을 보게 되면 우리 통일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통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통일의 방법론에 관해서도 자본주의적인 통일이냐, 민주주의적인 통일이냐, 시장 자본주의 통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요즘 통일 대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대박을 차기가 어렵죠. 자칫하면 쪽박을 찰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독일이 통일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정치적인 통일은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직 이 경제적인 통일은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즉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독일 통일 (25년을)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이후에 한 세대 내지 두 세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즉, 이 북한의 소득 수준을 올리다 보면은 남한의 경제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의 시점을 넘으면은 남북이 소위 대박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통일의 여건, 인적 강국의 입장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제가 과감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소위 이른바 제2의 북방 진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지금 동북 지방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 특구 전략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와 인적 교류를 통해서 소위 북한 경제를 동북아 경제 공동체에 인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개혁 개방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 단계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을 이끄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즉 이러한 인적 물적 교류를 전제해야지만 제2의 북방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남북 협력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갖되 우선 단기적인 전술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중장기적인 전략에 맡기고 일단은 정부 간 협력을 보완하는 민간의 협력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업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즉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하에서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북방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좀 늘려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장 앞으로 한 장. 네, 네. 전전으로요. 전전.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아까 남부 유럽보다는 중부 유럽, 중부 유럽보다는 북유럽이 좀 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면이나 정치적 면에서 잘 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하나 더 전 단계로요. 전 페이지. 전 페이지. 네. 그것은 결국 높은 수준의 소득과 경제적 개방적인 민족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신뢰, 국민사회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노사와 좌우 사이의 사회적 타협이 그 기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은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옛날로 돌아가 본다면은 1950년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자동차, 선박, 비행기를 만들 때 자전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즉 제도 면에서는 좋은 제도를 많이 수용해서 착근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의식이나 관행, 문화는 제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서 저는 이 돈만이 자본이 아니고 신뢰가 자본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치는 윤회는 있어도 변화는 없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보면은 오늘 제가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선거제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저성장 소위 양극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좌우의 갈등보다는 이 아래층과 엘리트 사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러한 과제를 넘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장벽을 넘어서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같이 갈 수 있는 즉 진영론을 넘는 그러한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임진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개회식에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님께서 세 번째 기조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특히 이 자리를 끝까지 지금 지켜주고 계신 정의화 국회의장님, 김무성 대표님, 이종걸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중복되는 부분을 축약하고 가능한 한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에 지금 4중위기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제위기가 있고요. 경제위기는 우리가 이미 7%, 5% 고도성장 체제에서 2%, 3% 고성장 체제에 자족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의 위협으로부터도 지금 위기가 있지만 우리 안에서 보면 재벌을 핵으로 한 수직적 기업 생태계 그리고 강력한 산업, 금융,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를 주도하는 발전 국가 모델의 수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성장률 하락이나 내수 침체의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발전 모델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스토리라인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 또는 단편적인 규제 개혁 또는 신발 위를 긁는 각종 개혁 조치 등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성장 제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근원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질의 위기입니다. 많은 분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양극화가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성장과 맞물린. 이것은 현상적으로는 실존적 불안이 전 국민적 확산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살률은 10만 명당 29.1명, 2위인 헝가리보다 1.5배가 높습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OECD의 4배에 이르고요. 터키나 멕시코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이들의 자살률은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실존적 불안은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중년 세대는 중년 세대대로,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대로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득권 구조와 맞물린 청년 실업, 비정규직 노동, 영세 자영업에 머물러 있는 40% 이상의 노동력이 사회 저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중산층이 약화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90년대에 조사하면 50% 이상이 내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40%대로 또 그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이미 끝나고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생의 3분의 1이 강남 출신이고 또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그 흐름 속에서도 삶의 자유와 개인화는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실현과 행복이라고 하는 욕망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타자의 삶과 비추게 되는 비교의 맥락을 또 활성화합니다. 불평등한 삶의 질에 대한 감수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실존적 불안을 확산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화는 행복의 개인화뿐만 아니라 사실은 책임의 개인화도 은근슬쩍 끼워넣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책임의 강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공동체의 개인의 삶에 대한,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시민이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실존적 불안을 떨쳐내고 자아실현과 적극적 자유로 향하는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에 우리에게 던져진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치 위기입니다. 많은 분이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문제 진단과 해결 능력의 부재입니다. 지그먼트 바우만은 권력과 정치가 이혼하는 시대라고 이 시대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치는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을 하는 수단이고 권력은 그 일이 실행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문제의 핵심을 전곡을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의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결정, 어정쩡한 결정, 무결정의 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정치가 불완전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문제도 있지만 권력 자체도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실행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과 정치 이혼이라는 현상입니다. 정치의 문제 발견 능력, 해법 제시 능력, 조정 능력은 87년 정치 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적대의 정치가 구조화되고 다원적 요구와 이익을 담아내지 못하는 진영 대립,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포퓰리즘 등이 지금 우리 정치의 국가와 사회를 변혁하는 능력, 트랜스포메이티브 파워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북한발 위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확실성인데 통일에 대한 준비는 저희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우리는 통일의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당위를 설파하는 것과 통일로 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전략이 좀 구별될 필요가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목적론적 당위론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과정의 재앙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재앙을 극복하면서 또는 피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할 수 있는 전략, 또 이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도발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의 비대칭성을 막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입장도 중요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는 사실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에서 민주적 발전국가 모델로의 이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자긍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나 지금 이 발전국가 모델을 견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국가 중심의 이론적 계몽적 리더십에 의한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이런 모델은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발전보다는 공진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공진은 자유의 가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 자유의 가치는 권력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로워지는 소극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를 전망 안에 포섭해 넣어야 합니다. 또 이 바탕 위에서 경쟁과 협력이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공진은 경쟁 질서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적자생존이 아니라 경쟁 속의 공진화를 지향합니다. 치타와 영양은 치열한 그 경쟁 속에서 서로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공진화의 과정입니다. 혁신과 성장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배제가 아니라 포용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과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공진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 투자국가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20세기 복지국가 모델이 경제적 나눔의 미덕을 보여주고 있다면 21세기 삶의 질 투자국가는 삶의 개인화, 자유에 조응하는 행복 만들기의 미덕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 그리고 심미적 삶의 조응과 균형을 도모합니다. 저희는 이 한정된 재정으로 어떤 한 곳에 몰빵으로 복지를 나눠주는 이런 몰빵 복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미시표적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습이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을 위한 문화와 건강 투자, 그리고 삶에 대한 배려와 윤리적 공동체를 함양하는데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균형 있게 써야 합니다. 발전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 즉 생태적 성찰국가를 만드는 것도 공진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진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저는 그것을 동태적 균형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요 중용입니다. 한가운데 양쪽에 처해져 있는 걸 한가운데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로 향해 움직이는 실제의 다양하고 비균질적인 요소들이 만날 수 있는 길목, 만날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동태적 균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루이스 큐브 게임을 하다 보면 한 색깔만을 맞춰서는 육면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6가지 색깔을 처음부터 함께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진국가를 만드는데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무엇이 이리로 나아가는데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는 감히 말합니다. 기득권이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우리는 이 기득권 구조가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간섭리 덩어리와 이것은 좌우 기득권이기도 하고 진영을 넘어선 기득권이기도 하고 노사 양쪽에서 발견되는 기득권이기도 합니다.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위 30% 이내 소득층이자 종신고용이 보장된 공무원과 공공부문도 사회 전체로 보면 기득권에 안주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공공부문의 노조와 대기업 노조도 2중, 3중 노동시장을 고착화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교육개혁이 왜 안 됩니까? 교사들이 교육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사들도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도 학계도 과학기술계도 이런 이권구조와 기득권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기득권이 온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혁신 능력, 즉 창조적 파괴 능력의 결핍입니다. 발전국가 시대를 이끌어왔던 모험과 도전의 정신은 어느새 크게 약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질서의 편익을 누리려고 안주하려는 경향이 사회 모든 조직과 분야에서 기본 생리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런 기득권은 두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생각의 힘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생각의 힘의 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기득권의 저항에 따른 낮은 수준의 합의만 항상 가능합니다. 우리가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그 중요한 개혁을 얘기하고 중요한 합의를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개혁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낮은 수준의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낮은 수준의 합의가 불가피한 이유는 물론 이 여야 간의 정치 문제도 있지만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득권 구조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넘어는 사회적 대타협, 정말 신발 위를 긁는 개혁이 아니라 근원적인 개혁에 접근하는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과제입니다. 노동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각 분야에서 생각의 힘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 미래를 개척하는 중장기적 혁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이와 함께 다양한 요구와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에 맞는 행위 양식을 창출할 것이냐. 이것이 이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주나 전환의 열쇠는 역시 정치 혁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87년 체제의 문제를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특히 이 정치 구조의 한계는 너무 뚜렷합니다. 5년 단임제의 비극적 요소는 5년이라는 닫힌 시간의 질서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권은 정권 재창출이 되었던 정권 교체가 되었던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을 지향합니다. 잦은 전국 선거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 속에는 정권은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단기적 국정성과에 매달리도록 내몰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는 주요한 전략 과제들은 여러 연구원에서 보고서로는 제출되어 있지만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중 일부가 추진되더라도 정치공학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일쑤입니다. 거친 저항이 예상되거나 복잡한 사안은 항상 지연됩니다. 그리고 회피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권에 넘겨집니다. 폭탄 돌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의 5년 폐쇄 혈여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미래를 향한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 패권주의에 기초한 이런 승자독식 정치의 문제도 뚜렷합니다. 전체 정치 획일화 현상입니다. 한 정당이 한 지역을 석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각 지역에서 소수 정치 세력이 존립 기반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에서의 기득권과 특권의 재생산 구조가 확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을 대부분 한 정당이 독식하기 때문에 정치적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이것이 이권의 독점화 현상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 중앙의회 정치에서도 대립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 정당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자기 지역에서는 오히려 패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도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은 지금 유럽식 대중정당도 아니고 미국식 원내정당도 아닙니다. 선거에 동원되는 정당이고 공천권을 중심으로 한 이권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갖고 있지만 각 정당이 변변한 싱크탱크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마다 주요 정당에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중앙 관료제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로 상징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에 중앙 집권형 관료정당 모델은 갓쓰고 스키 타는 시대착오적인 풍경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문제는 간단합니다. 승자독식의 적대정치, 지역 패권주의, 수직적 관료제 정당이 혁파 대상입니다. 이를 재생산하는 5년 단임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양당제도 개혁이 양당제도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실제 정치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식의 부재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심각하게 느끼지도 못하고 문제를 알아도 그것을 고칠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는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는 지적 기능, 즉 생각의 힘을 갖는 정치입니다. 그래야만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원화 복합화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에 무엇이 보편적 가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기, 협치, 공감, 합의 등의 가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 시스템과 제도, 문화가 혁신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독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공유하는 시스템,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정당이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시민사회의 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시스템, 적대의 정치가 아니라 연합의 정치가 주도하는 시스템,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 전환 없이는 공진국가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새로운 혁신 주체들이 정당 안팎으로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을 위해 잠시 장례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